안녕하십니까, 이원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지껏 나는 살아오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텃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 있는 미국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각자 그들의 기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파들의 트럼프에 대한 어떤 간절한 희망은 국내 정치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우리 우파의 애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슬프기까지 합니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전혀 예상 밖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저 역시 무엇을 특히 정치 부분에서 무엇을 예측하는 것을 아주 저 자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될지 힐러리가 될지 잘 알지도 못했고 예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미국 메이저 신문에 트럼프에 관한 기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인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놀란 것은 그가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정될 그 시점부터 미국 주류 언론, 즉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등등 기타 언론에서 보여주는 무서운 적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내셔널리즘과 글로벌리즘의 대결이라고, 즉 보수와 진보 혹은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정말 그 정오심, 트럼프에 대한 미국 상류층과 주류 언론의 정오심의 그 핵이 단순한 감성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세계 판도를 둘러싼 글로벌리즘과 보수 우파의 대결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패권국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일 뿐이지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요즘 우파 논객들, 특히 그분들이 노력과 예리한 판단에 제가 많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분 아니요 혹은 대다수 논객들께서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표현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황모 씨라는 유명한 논객은 지금 형편으로 봐서 트럼프는 재선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다음 대선 때는 대권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펜스 부통령을 세워 자신의 여러 가지 추문, 형사건이 될 수 있는 어떤 혐의들을 사면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예단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외국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더러 논객으로서, 대한민국 논객으로서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할 얘기도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의 국정 수행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거물들, 국제사채꾼 소로스나 골드만삭스의 회장 같은 그런 금융계의 거물들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식이나 금융지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 개선, 그리고 임금 인상 등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제에 경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제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실물 경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을 강조하며 뉴 오더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하는 얘기까지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해온 금융자본업계, 그 금융자본을 대신하는 실물 경제의 향상으로 경제를 복귀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 자신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으로는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정권의 생각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선진국, 소위 OECD 국가나 그 외의 선진국들 중에서 문재인을 한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급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 당한 수모, 그 짱깨들의 건방진 행태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처음 당선되고 무슨 국제회의인지 OECD 회의인지 아니면 G7 회의인지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 유럽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지도자들끼리 합동 사진을 찍고 다 흩어지는데 독일의 메르켈 여자 수상이 문재인 앞을 지나다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58%를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냐?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기까지 한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우리가 잘 아는 특유의 어벙벙한 모습 말로 동문서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않고 메르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외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
우리가 볼 때는 변덕스럽고 짝이 없는 냉온탕을 오가는 거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의 의사는 단 한 톨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격인데, 이 국격은 물론 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받는 대우도 틀리지만 그 지도자의 품성과 인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엄격히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 의회 로비단을 보내든지 아니면 백악관에 물밑 회의를 억지로라도 거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미국을 위한 일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4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그 일가족일 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일찍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는 미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중공인민군 창건 몇 주년인가 거대한 열병식을 한다고 한국 박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당연히 그에 반대했죠. 그렇지만 중국은 아다시피 우리에게 20%가 넘는 수출국이고, 또 당시 대두되기 시작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노골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천안문 열병식에서 다른 외국 인사들과 더불어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외교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그 우아한 자태로 우리를 뿌듯하게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다고 알려진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지지하는 듯한이 아니고 지지하는 노골적인 발언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사드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공에서 보복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복 포자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휴전선이 대북 방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정설하기로 결정했는데, 평양에서는 그 문제를 심각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북한이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처음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며 우리에게 먼저 대화의 선을 내민 것은 그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때와 비교할 바도 못 됩니다. 그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나하나 대화를 챙기며 성공적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고성능 마이크를 재설치하는
과정에 다다랐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바로 그러한 점이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며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격을 깎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표현되지 않는 경멸을 받는 국을 외교를 보며 또 한 번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 외교, 그 문제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마치 네덜란드 소년이 손가락으로 막았던 제방의 구멍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서 실천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분은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발전, 국가 품위, 확립, 뭐 기타 등등 좋은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분이 왜 지금 형무소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 옳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부부간 해외여행을 즐기며 온갖 비웃음을 받는 문재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분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우아하고 고결한 인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합시다. 구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국록을 먹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민중들이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력감에, 소위 말하는 시류에, 즉 힘의 균형, 운동장의 기울기, 그따위 형용어에 우리 자신이 옳고 그른 기준을 맡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